트럼프는 사실은 미국인의 입장에서 사랑이죠. 예전에 윌 다버스키가 얘기했던 두 대통령제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외부적으로는 강건하고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국민을 포용하는 그런 정책들을 시행하는 대통령이 가장 최고의 리더다. 사실 민주당의 많은 대통령들은 그거를 명확하지 못했던 거예요. 외부적으로도 포용을 하려고 하고 내부적으로 포용을 하려고 하고, 그러면 외부와 내부를 다 포용하다 보면 분명히 컨플릭트가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민자를 위하다 보면 안에 있는 국민들의 일자리를 뺏길 수밖에 없고요. 반대의 경우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대통령 이론제는 진정한 리더십을 가진 대통령이 되려면 외부에는 항상 강건하고 뭔가 반향적인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트럼프는 그걸 시연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인이 아닌 다른 국가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의 발언은 항상 충격이에요. 항상 리스크가 있어.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일기 때 국가안보전략보고서와 최근에 나타났던 대선 캠페인의 내용, 그 다음에 트럼프가 지향하는 닉슨이라는 과거의 대통령을 보시면 이 시스템들, 모든 이야기들이 일목요연하게 다 맞아 떨어집니다. 지금 형국에 가장 핫한 게 뭐냐면은 상호 관세를 통해서 관세를 조정하겠다. 그래서 법령적으로 1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하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루스벨트 대통령 때 책정이 됐던 상호무역법에 근거를 합니다. 이 상호무역법은 그 전에 어디에서 전환이 된 거냐? 바로 그 전에 스무트홀리법이라고 해서 적대적인 국가한테 관세를 갖다가 최대 40% 이상까지도 매길 수 있는, 그래서 2만여 개의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겨서 그것 때문에 미국이 대공황까지 이를 정도의 위험한 상황이 됐었어요. 근데 그거를 철폐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행정명령권을 가지고서 상호무역법에 근거해서 상대 국가하고의 형평성을 따져서 관세를 매긴다라는 법칙이에요. 자, 이 규제법은 규제법의 상호무역법의 근간을 보셔야 되는데 바로 뭐냐면 충분히 아직까지는 협의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트럼프 상호무역법을 대선 캠페인 때 제정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상호무역법이 제정이 되면 거의 스무트홀리법 시대로 다시 되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세를 40% 이상까지 매길 수 있고 그게 매겨지면 더 이상 되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즉 아직까지는 트럼프는 데드라인을 넘지 않은 상태이고, 즉 패닉으로 보이지만 그 정책과 지금 사용하는 근거 법안들의 역사적인 오리진을 보시면 그가 지금 취하는 행태적인 전략 자체가 뭔가 지금 협의나 딜을 하기 위한 측면인지 아니면은 완전히 지금 되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가는 건지 그걸 판단하실 수 있다. 그래서 그 관련 근거법과 역사를 저는 총정리를 해서 이번에는 적어도 과거의 일기와 다르게 트럼프 2기 때는 우리나라가 너무 당혹스러운 나머지 실수를 하거나 너무 부정에 빠져가지고 대응을 못해서 기회를 못 잡는 부분을 놓치지 말자는 측면에서 이런 기술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상호무역법은 협상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나중에 트럼프가 상호무역법을 근거로 해서 하게 되면 이제 빼박이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그때 대해서는 진짜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고,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 상당히 걸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관세를 중심으로 본다면 국가별로 지렛대 역할이 다 다르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캐나다, 멕시코 같은 경우는 잘 보시면은 그 내부의 군비 정렬 아니면 아군 다지기, 의지 다지기 정도로 보시면 돼요. 교통 정리. 왜냐하면은 북미는 어차피 하나의 경제권이거든요. 캐나다나 멕시코 같은 경우 수출의 의존도가 미국에 대해서 80%예요. GDP에서는 거의 15%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멕시코나 사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멕시코, 캐나다 같은 경우는 모든 것들이 인프라뿐만 아니라 자원이 사실은 하나의 어떤 체계로서 다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핵심 인프라를 제공하는 게 미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캐나다랑 멕시코를 일단 손안에 꽉 쥐지 않으면 다른 국가를 소위 말해서 공략하거나 정략적으로 접근을 할 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멕시코, 캐나다를 먼저 관세를 매기면서 교통정리를 하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더 나아가서 아시아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방위비와 안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협상을 하기 위한 지렛대죠.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렛대가 이미 깨졌습니다. 왜? 이미 협약을 다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압박할 게 별로 없다는 거죠. 이번에 이시바 총리가 했던 행태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미 안보에 대한 협정은 6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아베 때 협력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때까지도 전통성이 지켜졌고, 그리고 최근에 이시바 총리가 바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도 똑같습니다. 먼저 기업에 투자하고 FDI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공장 짓겠다. 이거 하나로 앞으로 환율 조작에 대해서는 일본은 면제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거를 좀 많이 그 시그널들과 소위 말해서 벗어날 수 있는, 더 상대적으로 뭔가 줄 건 주고 받을 수 있는 베너핏을 좀 누리는 게 좋겠다라는 이제 정책적인 대응 전략이 그렇게 보여지고, 반대로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본격적인 관세가 안 매겼죠. 유럽 같은 경우는 도구입니다.
어떤 도구적 전략? 중국이 커나가는 데 있어서 중국을 압박하게끔 만드는 도구적 전략입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바로 중국과 협약을 하고 있는, 중국과 교역을 많이 하고 있는 원자재 쪽 있잖아요. 그 원자재 쪽 철강, 알루미늄 이쪽을 먼저 관세를 때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만 사실은 중국이 유럽에 수출하고 유럽이 또다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로에서 압박을 당하면 사실은 중국도 또 막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를 결국에는 패권을 갖다 약화시키기 위해서 전체적인 세계적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도구적 역할이 바로 유럽인 것이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